32살의 이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시드니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짜리 빌딩. 그 꼭대기층에 그의 사무실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사인을 기다리는 계약서들, 보고서들, 검토 요청들. 수천억 규모의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아침은 늘 그랬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주는 그 서류들에 손을 뻗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디서 왔을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32회를 살면서 이렇게 강하게 떠오른 적이 없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누가 나를 낳았고,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성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궁금해지는 모양이었다. 이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드니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기억의 가장 먼 곳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이 아니었다. 살며시 내려앉는 눈이었다. 마치 하늘이 숨을 참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처럼. 5살의 이주는 마당에 서서 그 눈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하늘에서 꽃이 내려와요. 그의 말에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웃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그러네, 우리 이준이 눈에는 눈이 꽃으로 보이는구나. 여자가 몸을 낮춰 이준의 눈높이로 내려왔다.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오지은 여사, 이준의 양어머니였다. 그녀가 처음 이준을 봤을 때 마당에서 혼자 잠자리를 쫓고 있었다. 작고 깡마른 아이였는데 눈이 유독 맑고 깨끗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오지은은 알았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자랄 아이라고. 이준이 그 집에 온 건 5살 되던 해 봄이었다. 양부 강태석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슬아의 딸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이준 친모의 절친인 신미경 씨가 그 집과 이준의 친부모 사이를 이었다. 이준의 친부모는 병이 들어 있었고 가난했다. 하지만 2사람 모두 인품이 반듯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다. 집안 형편이 기울기 전까지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집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주는 타고난 것이 있었다. 얼굴도 곱고 마음은 더 고왔다. 오지은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친자식처럼 대했다. 손수 씻겨주고 손수 먹였다. 밤에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왔다. 이준도 그녀를 좋아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따뜻했고 그 따뜻함 속에서 이주는 빠르게 자라났다. 눈이 내리던 그 겨울날 2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준아. 네. 추워? 아니요. 하나도 안 추워요. 오지은이 이준의 어깨를 꼭 안았다. 우리 이준이 엄마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저도요, 엄마. 그 말에 오지은이 눈이 붉어졌다. 이준은 그게 왜인지 몰랐다. 그냥 엄마가 춥나 보다 생각했다. 그 기억이 이준의 가장 먼 곳에 남아 있었다. 양모 오지은이 가끔 이준을 데리고 친부모를 찾았다. 그때마다 이준은 번듯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갔다. 양모 오지은이 정성껏 옷을 골라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다. 친모 이수연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눈이 따가워졌다. 자신이 낳은 아이인데, 자신의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인데, 이렇게 남의 집 아이처럼 찾아오는 것이 가슴이 미어졌다. 이준아. 응. 잘 지내? 응, 엄마. 잘 지내.
거기 엄마가 잘해줘. 수연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다. 거기 엄마. 아이는 이미 어머니가 둘이었다. 그러나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는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다. 친부 이성호는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한때는 반듯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한 건 순식간이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남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집이 사라지고 차가 사라지고 통장이 바닥났다. 이성호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했다. 아내 이수연 역시 몸이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준이, 성우가 말했다. 거기서 잘 크고 있지? 응, 좋은 엄마 만나서. 수연이 창밖을 봤다. 다행이야. 그래, 다행이지.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이준이 마당에서 혼자 돌멩이를 줍고 있었다. 크고 납작한 것, 작고 동그란 것. 마치 보물을 모으듯 빈통에 담고 있었다. 수연이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말했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게, 응? 꿈 같아. 성우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마당에 이준이 웃고 있었다. 해맑고 환한 웃음이었다. 그땐 그래도 행복한 날들이었다. 이준이 7살 되던 해 봄. 갑자기 생리가 끊기고 오지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22의 첫 딸을 낳고는 10년 만에 임신이었다. 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강태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다. 처음에는 말이 없어졌다. 그 다음엔 이준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준은 그것을 느꼈다. 아이지만 느꼈다. 양부가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것을, 보더라도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방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겠어. 당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오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친아들이 생겼는데 그럼 이젠 필요가 없잖아. 필요가 없다뇨. 이 아이가 물건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 아이도. 아들이 생길 텐데 내 핏줄이 아닌 애가 왜 필요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무섭지 않았다. 그냥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들었다. 자신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감. 오지은은 몇 날 며칠을 싸웠다.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했다. 내 아들이라고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강태석은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이었다. 그는 오지은 몰래 신미경을 불렀다. 그리고 이준의 친부모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아직 호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파양은 서류 한 장도 필요 없었다. 그냥 돌려보내면 그만이었다. 오지은은 다음 날 아침 이준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봤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다 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장 신미경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겨 있었다. 강태석이 신미경을 해외로 발령내 차단시킨 뒤였다. 오지은은 그날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울면서 뱃속의 아이 상태가 걱정이 됐고, 그래 우선은 이 아이를 낳은 후에 찾자 하고 결심했다. 이주는 그날 아침 눈을 뜨니 친부모의 집이었다. 새로 생긴 어머니가 없었다. 그 따뜻한 손이 없었다. 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꽃이 내린다고 말하던 그 마당이 없었다. 이주는 왜인지 물을 수가 없었다. 친부모님은 병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고 그게 왜인지 물어볼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다. 7살짜리 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그렇게 지냈고 아이의 기억 속에서 풍족했던 잠깐의 그 순간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친부모의 집은 작고 초라한 집이었다.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었고 마당이 있는 집도 아니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골목길 담벼락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주는 금방 그 좁은 집에 익숙해졌다. 친부 이성호는 아들을 다시 보는 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보다가 품에 안았다. 이주는 아버지가 많이 말라 있다는 것을 느꼈다. 뼈가 앙상하게 느껴질 만큼. 친모 이수연은 아들이 돌아온 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이 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키워.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오래 못 살 것 같아도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이준이 때문에 그래야 해. 두 사람이 그날부터 더 열심히 살려고 했다. 성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부업을 찾고 또 찾았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네 식당에서 허드렛 일과 설거지를 했고 과일 가게에서 짬을 내 지녀를 도왔다. 이주는 그런 부모를 보며 자라고 있었다. 어느 저녁, 수연이 저녁을 차리다가 잠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진 것이었다. 이준이 달려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준아. 수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내 손 차지? 아니야. 따뜻해. 이준이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감싸고 호흡 불어주며 말했다. 내가 더 따뜻하게 해줄게. 수연이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울지 않으려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이준이가 엄마 따뜻하게 해주려고? 응. 다 컸네, 진짜. 이준이 엄마 곁에 쪼그리고 앉아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 밖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좁은 방에 노란 불빛이 들어왔다. 수연은 그 시간이 짧지만 따뜻했다. 어느 날 성우가 먼저 이 세상과 이별을 했다. 이준이 8살이던 겨울이었다. 병원에서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다. 마지막에 이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준아. 응, 아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응. 아빠가 그냥 아는 거야. 너는 잘 될 사람이야. 알아, 아빠. 미안하다. 이준아, 엄마 잘 부탁해. 이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알았어. 힘내, 아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수연은 그 후 더 빠르게 기울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몸을 먼저 망가뜨렸다. 겨우 6달을 더 버텼다. 그 6달 동안 이주는 엄마 곁에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다. 이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뭐든 했다. 밥을 지으려 했고, 청소를 하려 했고, 엄마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수연은 어느 날 이준에게 말했다. 이준아, 엄마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어떡하지? 우리 이준이 불쌍해서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 이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없어도 이준이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잘 살아? 엄마가 있어야 잘 살지. 그래도 이준아, 정말 잘 살아야 해. 수연이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너는 원래부터 강한 아이야. 너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야. 우리 이준이처럼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알아봐. 그러니까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굳세게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는 이준이를 믿어. 이준이 눈물을 삼켰다. 알았어, 엄마. 약속해. 약속할게. 수연이 눈을 감았다. 그 손이 식기 전까지 이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10살이 채 되지도 않은 아이가 그렇게 완전하게 혼자가 됐다. 신미경이 돌아온 것은 수연이 세상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그녀는 친구의 부음을 늦게 전해 들었다. 이준을 찾았고
그나마 괜찮다는 시설을 수소문해 아이를 연결해 주었다. 이준이 처음 고아원 문을 들어서던 날, 신미경이 이준이와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준아, 넌 앞으로 여기서 지내야 해. 아줌마도 처지가 안 돼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너는 공부도 해야 하고 많은 게 아줌마한테는 역부족이야. 여기서 잘 지내고 버텨서 빨리 어른이 돼. 네, 정 힘들면 아줌마한테 연락해. 원장님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나도 해볼 테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면 말해. 알았지? 네. 이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때 이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고아원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나이 많은 형들은 새로 온 아이를 쉽게 보았다. 밥을 빼앗기고 잠자리를 빼앗기고 심부름을 해야 했다. 이주는 싸우지 않았다. 대신 피했다. 피하고 기다리고 틈이 나면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읽을 것이 없으면 신문을 읽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도 소리내어 읽었다. 그것이 그 시절 이준이 알아낸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12살이 되던 해 봄, 이주는 고아원을 도망 나왔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으면 썩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이름 석자와 건강한 몸,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 하나.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것만 가지고 나왔다. 처음엔 시장에서 짐을 날랐다. 다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트고 등이 쑤셨지만 이주는 그만두지 않았다. 밤에는 야학을 찾아 공부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책상 앞에 앉다가 잠이 들었다. 선생님이 어깨를 두드려 깨우면 눈을 비비고 다시 책을 폈다. 야학 선생님이 한 번은 이준에게 말했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선생님이 더 못해줘서 너무 안타깝다. 이준이 잠깐 생각하다 답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나가면 잘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선생님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린 녀석의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주는 그날도 자정이 넘어서야 공부를 마쳤다. 이준이 15살 되던 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공예품 상점에 취직을 했다. 다행히 재워주고 먹여주었고 힘들지만 사무실 청소를 전담하고 짐을 나르는 일이었다. 주인은 호주에서 온 중년 부부였다. 마크와 헬렌 오웬. 한국에 몇 년째 머물며 공예품을 모아 본국에 팔고 있었다. 처음 이준을 봤을 때 마크가 아내에게 말했다. 저 아이 눈 좀 봐. 맑고 깨끗한 눈이었다.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지나온 것 같은데 전혀 조금도 탁하지 않은 눈이었다. 이준은 시키는 것 이상을 했다. 청소를 하면 구석까지 닦았다. 짐을 나르면 반드시 제자리에 놓았다. 손님이 오면 먼저 인사했다. 헬렌이 한 번은 이준에게 물었다. 집이 어디야? 없어요. 없어? 네, 지금은 여기가 제 집이죠. 하며 이준이 선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헬렌이 남편을 봤다. 남편도 같은 눈빛이었다. 어느 날 마크가 이준을 불렀다. 우리 곧 호주로 돌아가. 그렇군요. 이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같이 가지 않겠어? 이준이 마크를 봤다. 네. 왜요? 너 같은 아이를 두고 가면 우리가 후회할 것 같아서. 이준이 잠깐 생각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여기서도 혼자였고 어디서도 혼자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럴게요.
여기 같은 조건이면 무조건 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알아. 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이었다. 시드니는 넓었다. 처음 내린 공항에서 이주는 잠깐 멈춰섰다. 어디를 봐도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웠다. 마크와 헬렌은 귀국 후 다음 해까지 이준을 더 지켜보고는 아들로 입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이준을 데려오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이준 오엔. 새 이름이 생겼다. 학교에 들어갔다. 언어가 문제였다. 처음 한 해는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준은 이미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받아쓰기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밤마다 읽고 또 읽었다. 마크가 어느 저녁 이준에게 말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크가 그 말에 웃었다. 우리 준은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지? 이준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마크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준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마크가 헬렌에게 말했다. 저 아이는 반드시 뭔가가 된다.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준은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마크와 헬렌의 지원과 자신의 노력이 합쳐졌다. 26에 창업했다. 한국과 호주를 잇는 무역업에서 시작해 물류 플랫폼으로 확장했고 30이 되던 해엔 상장을 했다. 32살. 그의 회사 자산은 수천억에 달했다. 마크와 헬렌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 시상식장에서 이준이 소감을 말하다 잠깐 멈췄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양부모님은 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는 어떤 감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크가 헬렌의 손을 잡았다. 이준이 말을 이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 회사로 돌아와 이준은 창밖을 봤다. 시드니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리였다. 그런데 왜인지 허전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낳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잊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그 질문들이 처음으로 크게 들려왔다. 이준은 한국 지사를 통해 흥신소에 의뢰했다. 희미한 기억으로 의뢰한 신미경을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서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이준이 들어섰을 때 신미경은 이미 와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였다. 한눈에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준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이준이구나. 정말 몰라보게 자랐네. 너무 반가워. 내가 나를 찾아낼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냥 어디서 잘 살겠지 하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줄은 몰랐어. 신미경이 말했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주머니. 이준이 말했다. 아주머니가 먼저 저한테 알려주실 말씀 있으시죠? 신미경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5살의 첫 번째 입양, 오지은 여사의 따뜻한 손, 강태석의 결정, 파양, 친부모 곁으로 돌아간 것, 그리고 두 분의 죽음, 고아원, 흐릿한 어린아이의 기억이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든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당시를 지켜본 어른의 말로 듣는 것은 달랐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이준이 말을 꺼냈다.
파양이 되고 나서 충격이 더 컸다고 하셨어요? 신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작용한 셈이지. 이준이 내가 양부모 집에서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오니까 수연이가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 안 그래도 몸이 나빴는데 그 충격이 더해지면서 이준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분들은 저 때문에 더 빨리 가셨군요. 그런 말하지 마. 그건 강태석이 한 짓이지 이준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준이 창밖을 봤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었기에 분노가 없었다. 원한도 없었다. 다만 무언가가 크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긴 세월 동안 이름도 없이 남아있던 무언가가. 강태석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신미경이 잠깐 말을 멈췄다. 그게 신미경이 이준을 만나기 전에 수소문을 해보았단다. 강태석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과는 그녀도 이준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강태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병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렵게 낳아 오냐오냐 하며 기른 아들은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이 마약으로 이어졌고 준 재벌급이었던 강태석의 재산이 수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화병을 얻은 강태석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떴다. 딸은 남편과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사슴 농장도 피자 체인점 본사도 성북동의 큰 집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오지은 여사. 그녀가 충격으로 드러눕자 그나마 딸이 재산을 팔아 그녀의 건강을 위해 큰 돈을 들여 실버타운 같은 좋은 요양원에 들여주었다. 이준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분 혼자요? 응. 신미경이 말했다. 그런데 이준아. 네. 이제야 말하지만 그분이 사실. 신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파양을 목숨 걸고 반대한 분이야. 이준이 눈을 떴다. 네. 신미경이 말했다. 내가 해외 나가기 전에 강태석한테 불려갔거든.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 지은 씨는 거기 없었고 강태석 혼자 나를 만났어. 이준이 말없이 들었다. 나중에 국내 들어와서야 알았어. 지은 씨가 그때 얼마나 찾았는지. 남편이랑 완전히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 절대 안 된다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만삭이었을 텐데 그 몸으로 말이야. 그런데 강태석이 지은 씨 몰래 다 처리해버린 거였던 거야. 친부모한테 돈 쥐어주고 이사시키고 나를 해외로 보내서 차단하고. 이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후에도 지은 씨가 나를 찾았어. 국내 들어와서 연락이 닿았는데 이준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찾아야 한다고 했어. 근데 그때는 나도 몰랐어. 친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원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 갔는지 나도 소식이 끊겼거든. 이준이 천천히 물었다. 그분이 저를 찾으려 했다고요? 그럼. 신미경이 말했다. 그분한테 내가 연락해봤어. 이번에 이준이 내가 만나자고 해서 내가 그분을 찾아서 먼저 만나봤어. 지금 양로원에 혼자 계셔. 딸이 외국 나가고 아들은 중국에서 폐인이 돼 소식도 없고 남편은 죽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야. 이준이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꽃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 눈이. 이준은 다음 날 바로 찾아갔다. 충청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지만 매우 좋은 곳이었다. 건물이 고풍스럽고 정원과 마당이 있는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뛰었다. 32회를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다. 안내된 그녀의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창가에 고운 얼굴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약간 희끗했지만 아름답고 우아한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쓸쓸한 표정만 아니라면 50대로 보일 정도로 고운 모습이었다. 그녀와 두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이준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고 마음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울컥했다. 여자가 이준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혹시? 여자가 말했다. 이준이? 그 한마디에 이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다. 오지은 여사였다. 이준이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 오지은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적당히 마르고 작지 않은 키였다. 호리호리한 몸매가 보기 좋은 중년 부인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방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오지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게 꿈이야? 너 이준이 맞지? 이준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준이가 맞아?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이준의 얼굴을 감쌌다. 그래, 우리 이준이 맞구나. 그때 그 눈이네.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이준도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그냥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오지은이 말했다. 이준이 내가 사라지고 나서 그녀가 찻잔을 내려다봤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남편이랑 매일 싸웠어.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낳은 아이라고 그랬어. 내 눈을 본 사람이 어떻게 너를 보내니? 내 눈을 보면 알아. 내가 어떤 아이인지. 이준이 말없이 들었다. 미경 씨 연락이 끊기고 내 친부모 이전 주소로 다시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고 없었어. 그 다음은 정말 실종된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 오지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들이 태어나고 남편이 그것 봐라 했어. 봐라, 잘 됐잖냐고. 난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었어. 이준은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귀하고 애지중지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풍족한 삶 때문이었는지 방탕하고 타락해 갔어. 엄마인 내 말은 안중에도 없었고 지압이 눈만 피해 몰래 도박에 빠지고 약물에 빠졌어. 결국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고 중국 어디로 도망을 갔어. 남편은 그때 가서야 후회했지. 근데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게 있나? 그러다 그 아비도 죽고 딸애도 나 몰라라 이민을 가버리고 그나마 나를 이곳에 큰돈 써서 마련해 준 게 전부야. 자식 둘 다 이젠 보고 싶지도 않단다. 물론 아무도 미워하지도 않아. 오지은이 창밖을 봤다. 그렇지만 나는 이준이 내 생각을 한 번도 놓은 날이 없었어. 지금도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항상 내 생각이 나. 이준이 그 말에 눈이 떨렸다. 왜요? 오지은이 기억을 찾는 듯 눈을 감았다. 너는 눈을 보면 하늘에서 꽃이 내린다고 했어. 이준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그 말이 잊히질 않아. 오지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보고 싶었어. 이준이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이분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어렴풋이 양엄마를 예쁘고 천사 같다고 생각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준이 돌아가기 전에 오지은에게 말했다. 어머님. 오지은이 그 호칭에 깜짝 놀라 눈을 들었다. 저한테 이젠 친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오지은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것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미 신미경에게 5살에서 7살까지 어머님 곁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희미하지만 있어요. 따뜻하고 좋았어요. 이준이 말했다. 어머님이 파양을 반대하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찾으셨다는 것도. 오지은이 말이 없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준이 오지은을 봤다. 저와 함께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로. 오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이준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오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때 너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준이 말했다. 지키려 하셨잖아요. 오지은이 이준을 봤다.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이 오래 서로를 바라봤다. 방 안에 조용히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의 집은 서울 도심에 있었다. 오지은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서던 날, 이준이 현관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어요. 그래, 이준아 나왔어. 오지은이 집을 둘러봤다. 넓고 따뜻한 집이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크긴 크구나. 이준이 웃었다. 같이 사시면 딱 맞아요. 오지은이 이준을 봤다. 그 눈이 5살 때와 같은 눈이었다. 맑고 깨끗하고 한 점 흐림이 없는. 이준아. 네. 밥 먹었어? 이준이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밥 먹었어? 라는 한마디가, 그 가장 작은 한마디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아직요. 같이 먹으려고요. 오지은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내가 할게. 뭐 먹고 싶어? 이준이 대답했다. 된장찌개요. 오지은이 멈췄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지은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그녀가 소매를 거두며 말했다. 그럼 해야지. 부엌에서 뚝배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났다.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준이 식탁에 앉아 그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기억 같았다. 아주 오래전, 눈이 꽃처럼 내리던 날, 그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던 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지은이 뚝배기를 들어 이준 앞에 놓았다. 뜨겁다. 조심해. 이준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오지은의 눈이 붉어졌다. 이준의 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꽃이 내리는 것처럼 조용히 조용히. 그리고 이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행복과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로 그들은 늘 하늘이 보이는 창가 소파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